내가 가장 좋아하는 살인. 앰브로스 비어스 단편 소설. 나는 특이할 정도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머니를 살해했고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은 7년 동안 지속되었다. 요약하자면 무죄심사 법원의 판사는 자신이 주재한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지독한 범죄가 내 사건이었다고 선언했다. 그 말을 들은 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떤 범죄가 흉포하다 또는 이해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비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제 의뢰인의 지난 범죄, 즉 삼촌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다면 이번 행위는 속성상 희생자의 느낌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배려와 다정한 자제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살인 행위의 오싹한 잔혹함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유죄라는 주장 말고 가능한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되었을 당시 재판을 주재한 영예로운 재판장님은 바로 생명보험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회사의 교수형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당하게 무죄 방면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번 사건을 위한 지침과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서 지난 사건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이 불행한 사람, 즉 제 의뢰인은 엄숙한 선서하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는 고통을 짊어지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지방검사가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종류의 진술은 증거의 성격에 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위한 진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재판에 유효하려면 3년 전인 1881년 봄에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신 말이 맞아요. 재판장이 말했다. 항소 및 절차 심사 법원에 문의하면 당신이 맞다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무죄심사 법원에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를 기각합니다. 예외적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방검사가 말했다. 당신의 이의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당신이 예외적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사건을 예외심사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선서 진술서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당신 검사실의 전임 검사에 의해서 같은 요청이 접수된 적이 있었어요. 재판 첫 해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요청을 거부했고요. 법정 서기. 피고인에게 진술 선서를 시키세요. 보통의 법정 선서가 이루어졌고 내 진술에 의해서 재판장은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내가 재판에 회부된 이번 사건과 이전 사건을 비교한다면 잔혹함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결국 재판장은 죄를 경감시킬 증거를 찾는 것을 중단시키고 배심원들에게 무죄 평결을 하도록 재촉했다. 그래서 나는 평판에 흠집 하나 내지 않고 감옥을 나왔다. 내 진술 내용은 이것이었다. 나는 미시건주 칼라마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늘은 제게 자비를 베풀어서 두 분 중 한 분이 최근까지 살아계시도록 배려했습니다. 1867년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아버지는 니거 헤드 근처에서 여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근검절약하는 자세가 조금씩 무너지기는 했죠.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슬픈 사건의 기억만 제외한다면 아버지는 진정한 기쁨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관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설교자가 한 명 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룻밤 숙박비조차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여 오 축복의 주님, 우리 모두를 종교의 길로 이끄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즉시 형 윌리엄 리들리 스톤턴 장로를 찾아 불렀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그에게 넘기고 시설비만 받았습니다. 시설에는 윈체스터 소총과 개머리판을 자른 산탄총,
밀가루 부대를 잘라서 만든 복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고스트락으로 가서 댄스 클럽을 열었어요. 이름이 성스러운 악기라는 곳이었죠.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가 날뛰는 바다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1875년 가을, 나는 마할라로 통하는 도로 근처 코요테 마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난 다음 고스트락에서 역마차를 탔죠. 역마차에는 다른 승객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거 헤드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제 삼촌인 윌리엄과 사촌 2명이 마차를 세웠습니다. 마차에 보관함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승객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에서 가장 명예로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손을 치켜들고 40달러와 황금 시계를 가져가도록 방관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신사분과 내가 친척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죠. 며칠 후 나는 리거 헤드로 가서 삼촌에게 내 돈과 시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촌과 사촌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나와 아버지가 상도 이상 비열하게도 그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삼촌은 고스트락 맞은편에서 우리와 경쟁 상대가 되는 댄스 클럽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스러운 악기 클럽의 매상이 좋지 않았고 삼촌의 말대로 된다면 우리 클럽을 망하게 한 다음 오히려 새롭게 돈을 벌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 그 계획에 나를 동참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에서요. 상당히 공평한 제안을 삼촌이 거부했고 나는 그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나는 그 계획을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부모님은 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종교상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내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들킬 경우에 미리 대비하려고 나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살인 기사단에 지원서를 냈고 제 시간에 고스트락 지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사단의 승인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조직의 명령 체계와 구성원에 대한 기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사단의 모든 공식 의식은 가면을 쓴 채 행해졌기 때문에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기록을 보는 순간 우리 삼촌의 이름이 3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지부의 차석 부의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내가 꿈에도 그리던 상상 속 상황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인에 더해서 존속 살인과 배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특별한 섭리라고 부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선사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에게는 축복의 폭포가 사방에서 흘러넘치는 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시계와 돈을 빼앗긴 강도 사건을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이 지방 출신의 남자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에 회부되었죠. 하지만 나는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고스트락에서 가장 존경받고 귀중한 시민들 3명이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삼촌을 처리하는 것은 제 소원만큼이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아침 나는 윈체스터 소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리거 헤드 근처에 삼촌네 집으로 가서 숙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죽이러 왔다고 하고 그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숙모는 특별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같은 용무로 집을 방문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려 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내가 누구를 죽일 수 있을지 조차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라는 소총을 들었고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는 중국 사람을 쐈습니다. 그녀는 가족 전체가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서 윌리엄 리들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 목장에 있는 개울 건너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기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메리 숙모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은 무릎을 꿇고 양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소총이나 권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즐겁게 인사를 건네고 소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때렸기 때문에 윌리엄 삼촌은 옆으로 쓰러지더니 땅에 드러누웠습니다. 손가락을 벌리더니 몸을 떨더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회복하기 전에 그가 양 껍질을 벗기던 칼을 집어서 그의 허벅지 힘줄을 잘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킬레스 근육을 자르면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죠. 마치 다리를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근육을 둘로 갈랐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삼촌은 내 손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자마자 삼촌이 말했습니다. 사무엘, 내가 기선을 제압했구나. 그리고 그 기회를 아주 잘 이용했구나. 한 가지만 부탁하자. 제발 나를 집까지 데리고 가주렴. 내 가족의 품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렴. 내가 대답했죠. 아주 합리적인 요청으로 보이고 삼촌을 밀가루 자루에 싸서 운반하는 것이 괜찮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가는 길에 이웃사람이 우리를 본다고 해도 눈에 덜 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이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농장으로 가서 포대를 찾았어요. 하지만 삼촌의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길이는 너무 짧았지만 폭은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다리를 접어서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다음 포대에 우겨 넣고 머리 부분에서 끈을 묶었습니다. 삼촌은 육중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자루를 등에 둘러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상당한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움직인 다음 아이들이 그네를 걸어 놓은 나무 밑에 도착했어요. 삼촌을 나무에 기대 놓고 쉬고 있었는데 나에게 아주 굉장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약 20분 후에 여전히 포대에 담긴 우리 삼촌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네의 밧줄을 내린 다음 한쪽 끝을 포대 입구에 묶은 다음 다른 쪽 끝을 가지에 건 다음 지상에서 1m 떨어진 높이로 삼촌을 올렸거든요. 밧줄의 맞은편 끝 역시 포대 입구에 묶자 삼촌이 거대한 시계추로 변한 것이죠. 덧붙어야 할 것은 그 과정 동안 삼촌은 자신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의 기억에 근거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촌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고 해도 헛된 저항을 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삼촌은 근처에서 산악기로 소문난 수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질적으로 만성적인 분노 상태로 살고 있는 동물이었죠. 어린 시절 겪은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것의 성질이 더러워졌고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머리로 받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폭력적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게는 온 우주가 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투석기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천사와 악마의 전사들처럼 싸웠고 공중에 떠오르면 새처럼 허공을 가르면서 날아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희생물 바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무게와 속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각도로 말이죠. 세제곱톤 단위로 계산하자면 그것의 추진력은 엄청났습니다. 한 번은 그것이 4살짜리 황소를 죽였는데 단 한 번 황소의 앞머리를 가격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면 막을 수 있는 돌벽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무도 없었죠. 나무들을 파괴해서 성냥개비로 만들고 풍성한 이파리들을 먼지로 만들 수 있었죠. 설명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야수이자 천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천상의 괴물이 근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복과 영광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죠. 나는 그것의 주인을 아까 이야기한 모양으로 묶어 놓은 후 그것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불러들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시계추가 살짝 흔들리도록 밀고 옆에 있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헐떡이는 소리로 비명을 길게 지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해서 고양이가 포대 안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가공할 수량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즉각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몇 분 동안 그것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발을 구르더니 공중에서 흔들리는 적을 앞에 두고 10m 정도 거리를 띄운 채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강력한 뿔은 물론 정면을 향한 상태로요. 그러더니 희미한 하얀색의 줄무늬 하나가 그것이 서 있던 곳으로부터 일직선으로 생겨나더니 적의 바로 아래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뿔을 위로 찔렀고 끔찍한 타격음과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밧줄에 묶인 우리 삼촌은 밧줄이 걸린 나뭇가지보다 훨씬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서로 감기면서 아래로 꼬였고 날아가던 삼촌이 뒤로 당겨지면서 한 번 호흡을 하기도 전에 바로 맞은편까지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수장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것의 육중한 다리와 털, 뿔도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금세 몸을 추슬러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신의 적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머리를 흔들고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아까 돌격을 하기 전의 장소까지 도망친 수량이 몸을 멈추고 승리를 찬양하는 기도를 하듯 머리를 숙였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속도로 다시 돌격했습니다. 기괴한 윤곽선을 가진 하얀색 줄무늬가 허공에 다시 그려졌고 그 끝에서는 줄무늬가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달려가던 방향과 거의 직각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적이 흔들리다가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것이 자루를 가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촌은 수평으로 원을 그리면서 맴돌기 시작했고 밧줄의 길이와 거의 같은 크기의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리더군요. 내 기억으로는 6m가 넘는 밧줄이었으니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삼촌의 비명소리가 높아질 때는 크레센도로, 낮아질 때는 디미누엔도로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눈보다 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촌은 아직 치명적인 부분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루에 담긴 삼촌의 자세와 지상에서 약간 위로 들려진 위치 때문에 수장이 최대한의 힘을 실어서 공격하지 못하고 등 끝의 힘만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독약이 든 물이 뿌리에 젖어든 식물처럼 우리 삼촌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격을 마친 수장은 다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전투의 열기가 그것의 가슴을 불태웠고 그의 머리는 승리의 포도주에 흠뻑 적셔졌습니다. 권투 선수가 흥분하면 기교를 잊어버리고 팔을 반쯤 뻗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한 야수 역시 수직으로 위에 있는 적을 향해서 도약하려다가 가끔씩 자루를 약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몸을 날려서 아무것도 치지 못하고 땅에 내려앉기만 했죠. 그렇지만 원심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삼촌이 맴도는 원이 작아지고 느려지더니 점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수장의 전술이 더 나은 결과를 낳았고 훨씬 더 듣기 좋은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휴전 나팔 소리가 들린 것처럼 수장이 적대감을 버리고 멀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생각에 잠긴 것처럼 인상을 쓰고 콧김을 뿜어내는 코를 부드럽게 땅에 문지르면서 걸어가다가 풀을 한 움큼 물어서 씹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긴장에 지쳐서 칼을 부러뜨려 쟁기를 만들고 평화의 기술을 연마하기로 결심한 듯한 태도였죠. 영광의 전쟁터를 떠나서 계속 걷던 그것이 500m 정도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을 적에게 돌린 채 되새김질을 하면서 평화의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끔씩 머리를 뒤척이는 것을 보면서 그 행동이 꾸며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삼촌은 감정을 잘 다독인 것 같았습니다. 자루 쪽에서는 길고 낮은 흐느낌 그리고
가끔씩 내 이름처럼 들리는 중얼거림만이 들렸습니다. 사정하는 듯한 어조였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명백히 삼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고 단순히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쓸려 다니면서 공격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 서서히 삼촌이 흔들리는 간격과 폭이 줄어들더니 자루가 움직임을 멈추고 허공에 매달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벼운 지진처럼 땅을 뒤흔드는 충격이 연이어 느껴졌습니다. 수장이 있는 방향으로부터 알 수 없는 속도와 두려운 규모의 먼지 구름이 밀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먼지 구름이 약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갑자기 멈추고 나에게 가까운 쪽 아래에서부터 뭔가 하얀 새처럼 보이는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체가 상승하는 모습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우아함에 경외감을 느낄 정도였죠.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수량이 맞습니다. 그 새처럼 보이던 것은 수량이었습니다. 위로 들어올려지는 모습이 너무 고요했고 정교했다는 인상은 오늘날까지 또렷합니다. 무한한 부드러움과 조심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비행이었습니다. 내 시선은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습니다. 먼지 구름이 땅 위를 달려오는 것을 봤을 때 공포감에 대비되어 나의 기쁨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 고귀한 짐승은 우아한 모습으로 위를 향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굽히고 있었고 그것의 앞발은 단정히 뒤로 접혀 있었고 뒷발은 비상하는 외가리처럼 뒤쪽으로 쭉 뻗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10m, 어쩌면 15m까지 올라간 후 절정에 도달한 것처럼 수량이 상승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정지였죠. 그러더니 자세도 바꾸지 않고 그것이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각도가 점점 더 가파르게 변하면서 추락 속도도 계속 빨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새 수량이 바로 내 위까지 접근하더니 대포를 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날카로운 뿔로 불쌍한 삼촌과 부딪혔습니다. 너무 끔찍한 충돌이었기 때문에 삼촌의 목이 부러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묶고 있던 밧줄마저 끊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삼촌의 몸은 혜성처럼 날아와 땅에 꽂힌 수량의 몸통과 뒤섞였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론핸드에서 덫이 단 마을까지의 모든 시계들이 멈췄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던 데이비슨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 지진 같은 것은 북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퍼졌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내가 윌리엄 삼촌을 죽인 방법의 잔혹함을 넘어서는 살인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살인 앰브로스 비어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